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두 가지 소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꺼낸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 둘째는 현 시점 삼성전자의 놀라운 상승 잠재력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먼저 스페이스X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어떤 회사인지는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 기업으로 펠컨 9 로켓을 통해 전 세계 우주 발사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오랫동안 비상장 상태를 고수해왔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장 시 분기별 실적 공개와 주주들의 간섭으로 단기 성과에 얽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머스크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았던 거죠. 화성 이주를 꿈꾸는 이가 분기별 주당 순이익에 연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기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 내부와 머스크의 발언에서 상장 관련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기까지 거론되는 중입니다. 석 달이라는 숫자가 퍼지자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스페이스X의 현재 가치를 짚어봐야 합니다. 최근 장외 거래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가치는 약 3,500억 달러로 평가됩니다. 한화로 약 47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약 380조 원이니 비상장 상태에서도 이미 삼성을 뛰어넘은 겁니다. 기업 공개를 하면 보통 공모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붙기 마련입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기업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일부 월가 분석가들은 기업 공개 시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약 670조 원이죠. 이 수치를 기억하고 계속 들어보세요. 스페이스X가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머스크의 회사라서가 아닙니다.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은 이미 막강한 현금 창출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 명 이상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월 이용료는 지역별로 다르나 평균 100달러에서 120달러 선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월 매출이 7억에서 8억 달러에 이릅니다. 연간으로는 9조에서 10조 원에 달하는 순수 구독 수익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비스되지 않는 지역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여기에 로켓 발사 사업 수익도 더해야 합니다. 펠컨 9 로켓의 1회 발사 비용은 약 6,700만 달러입니다. 이게 경쟁사 대비 얼마나 파격적인 가격인지 아시나요? 과거 나사의 우주 왕복선 1회 발사 비용은 약 15억 달러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그 비용을 6,700만 달러까지 낮춘 것입니다. 심지어 재사용 로켓으로 말이죠. 펠컨 9의 부스터는 최대 19번 재사용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발사할수록 원가가 계속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사가 이 가격 경쟁력을 따라오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타쉽이 있습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차세대 거대 로켓입니다. 완벽한 재사용을 목표로 한 번에 최대 150톤의 화물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펠컨 9의 탑재량이 약 22톤이니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스타쉽이 상용화되면 발사 비용은 더 내려가고 더 무거운 화물 운송이 가능해집니다. 스타링크 위성을 더 빠르고 많이 쏘아 올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 공개가 현실화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해봐야 합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공식화되면 우주항공 관련 ETF들이 가장 먼저 반응할 겁니다. ARKX나 ROKT 같은 상품들이죠. 국내에서는 타이거, 우주항공이나 코덱스, 미국 나스닥 기술주 같은 ETF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이들 ETF에 자동으로 편입되기 때문입니다. ETF 자금이 기계적으로 스페이스X 주식을 사들이면서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스페이스X 한 기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은 민간 우주 경제 시대가 주식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 선언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우주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블루 오리진, 이 흐름은 로켓랩이나 버진 갤럭틱은 물론 관련 부품, 통신, 보험업계로까지 번져나갑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섹터 순환매라고 일컫습니다. 이제 머스크가 던진 발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머스크가 직접 언급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첫째, 스타링크의 분사 문제입니다. 현금 흐름이 안정되면 상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즉, 스페이스X 전체가 아닌 알짜 사업인 스타링크만 따로 떼어 상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타링크는 물론
스페이스X 본체의 가치까지 동반 상승할 수 있어 중요합니다. 둘째, 머스크는 정부의 우주 계약 방식을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 같지만 투자자에게는 전혀 다른 신호로 읽힙니다. 계약 방식이 스페이스X에 유리하게 바뀔 경우 매출과 이익이 크게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와의 계약이라든지 국방부 계약 등이 모두 스페이스X로 집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화성 이주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2026년까지 화성에 무인선을 보내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2028년에는 유인 탐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했죠. 실현 가능성을 떠나 이런 발언 자체가 우주산업 전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한껏 부풀립니다. 머스크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업가를 넘어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 마케터이기도 합니다. 이런 발언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스페이스X 상장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포지나 이쿼티젠 같은 장외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주식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찾는 이는 많은데 물량은 한정적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삼성전자냐 싶으실 텐데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역사상 유례없는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부족한 표현입니다. 주가순자산 비율, 즉 PBR이 약 1.0배에 불과합니다. PBR 1.0배란 회사를 지금 당장 청산했을 때의 가치와 주가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지금 삼성 주식을 산다는 것은 회사의 공장, 설비, 그리고 현금 자산을 장부 가격 그대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까지 저평가된 적은 드뭅니다. 과거 그럴 때마다 주가가 어땠는지는 차트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락의 원인을 알아야 상승의 가능성도 보입니다. 주가 부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 시장에서의 열세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엔비디아 발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터졌지만 삼성은 SK 하이닉스에 밀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H100, H200 GPU용 HBM3 공급전에서 SK 하이닉스가 독주하는 동안 삼성은 품질 문제에 막혔습니다. 이는 시장에 실망을 안겼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 수율 문제입니다. TSMC와 겨루며 3나노, 2나노 공정을 선보였지만 수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수율이 낮다는 것은 양품 비율이 적어 원가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TSMC를 택할 명분이 더 커지는 셈입니다. 일부 대형 뗄리스 고객이 TSMC로 이탈했다는 소식은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하강 주기였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은 주기가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공급 과잉으로 인한 약세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삼성의 주 수입원이 메모리이다 보니 가격 약세는 실적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실적 부진이 주가에 그대로 녹아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악재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면 이제는 반등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만약 이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면 어떨까요? HBM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은 현재 HBM3 인증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수율과 품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과 함께 엔비디아와의 공급 협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 주가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GPU용 HBM 공급사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닌 물밑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파운드리 사업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삼성은 이 나노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GAA 기술은 기존 핀팻 방식 대비 전력 소모는 줄이고 성능은 높인 차세대 공정입니다. TSMC 역시 이 나노 공정부터 GAA를 쓰지만 삼성이 양산 시점을 앞당긴다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퀄컴이나 AMD 같은 벨리스 기업들의 주문 일부가 삼성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저점을 통과해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AI 서버 시장이 커지면서 서버용 D램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메모리가 예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GPT-4급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려면 고용량 D램 칩 수천 개가 필요하며 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가 메모리 가격을 끌어올려 삼성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와 삼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 확장에
막대한 양의 반도체는 필수적입니다. 위성 하나에 탑재되는 통신칩, 프로세서, 메모리의 규모는 상당합니다. 스타링크 위성은 현재 약 6,000기에서 최종 목표는 수만 기에 달합니다. 위성의 주기적인 교체와 업그레이드는 물론 스타쉽 개발에도 고사양 반도체가 대량으로 소요됩니다. 자동화된 발사 시스템부터 착륙 제어, 통신까지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우주용 반도체는 일반 제품보다 월등한 사양과 내구성이 필요해 가격 또한 훨씬 비쌉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으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면 투자는 더욱 과감해지고 성장세는 가팔라질 겁니다. 이러한 성장의 과실은 반도체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며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더 직접적인 연관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스페이스X가 직접 설계하는 위성용 맞춤형 칩의 생산을 맡을 유력한 후보입니다. 결국 이 칩의 생산을 누가 담당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는 TSMC가 유력하지만 삼성이 기술력을 입증하면 충분히 수주가 가능합니다. 이제 삼성의 또 다른 모멘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정책이 그것입니다. 최근 삼성은 1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사주를 사들이면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자연스럽게 주당 가치는 올라갑니다. 주가 하락을 막는 방어선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10조 원이라는 자금은 주가 하락 시 이를 방어할 거대한 매수 주체가 시장에 버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또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들의 매매 동향이 주가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포착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주가 상승은 필연적입니다. 한국 증시의 밸류업 프로그램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입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들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페이스X 상장은 한 기업의 증시 대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인류의 경제활동 영역이 우주로 본격 확장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바로 반도체이며 삼성은 그 공급망의 핵심이자 역사적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개별 종목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시 수혜를 볼 ETF나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업종의 파급 효과를 따져봐야 합니다. 국내 상품 중에서는 타이거 반도체나 코덱스 반도체 ETF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힙니다. 물론 잠재적인 위험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머스크는 이전에도 시장의 기대를 저버린 전력이 있습니다. 테슬라 상장 폐지 해프닝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대감이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실망 매물 출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HBM 인증 지연이나 더딘 업황 회복이 단기적인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추월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닐 겁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두 거대 서사가 만나는 지금이야말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한 투자 적기입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은 우주 산업 전반의 몸값을 끌어올릴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핵심 기반 기술인 반도체의 위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 재조명 국면에서 삼성전자는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가장 큰 투자 리스크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눈앞의 기회도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치가 제자리를 찾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핵심은 그 시점을 누가 더 빨리 포착하고 대비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대비의 출발선에 서신 겁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선 스페이스X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법을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상장 전 주식을 매입하는 노하우, 관련 ETF를 활용한 우회 투자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력적인 진입 가격대에 대한 심층 분석까지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3월 한 달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무려 32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죠. 근데 이상한 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들이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귀환이라는 뉴스에 개인들은 상승장을 기대하며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갑자기 매도세로 돌아선 걸까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주식 뉴스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부터 교양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현물을 사들이면서 동시에 선물로 하락에 베팅하는 외국인의 전략이 무엇인지,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어떻게 단숨에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함정을 피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주식과 선물을 전혀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구독 전이라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눈에 보이는 현물 시장과 잘 보이지 않는 선물 시장,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물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하는 것, 즉 실체가 있는 주식을 거래하는 게 현물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에 잡히는 거래죠. 하지만 선물은 조금 다릅니다. 선물이란 미래의 특정 가격을 현재 시점에 미리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가정해보죠. 아직 완공 전인데 분양가는 10억 원입니다. 집값 상승을 확신하고 이 분양권을 샀는데 2년 뒤 입주 시점의 시세가 15억 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10억 원에 살 권리가 있으니 5억 원의 차익을 얻는 셈이죠. 반대로 시세가 7억 원으로 하락한다면 약속대로 10억 원에 사야 하니 3억 원의 손해를 봅니다. 주식시장의 선물 거래도 정확히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아파트 대신 코스피 200 지수를 3개월 뒤 특정 가격에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거죠. 이게 왜 생겨났을까요? 본래 목적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원리와 같죠. 건설사는 자금 확보, 매수자는 가격 고정이라는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문제는 거대 자본이 이 선물을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물을 매수하는 동시에 선물 시장에서는 반대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앞에서 웃으며 뒤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셈이죠. 이 3단계 전략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법을 단계별로 알아보죠. 1단계는 조용한 매집입니다. 시작은 아주 차분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지수 영향력이 큰 대형주를 몇 주에 걸쳐 꾸준히 사들입니다. 이들 종목이 오르면 코스피 지수도 함께 상승하니까요. 그러면 언론은 외국인의 귀환이나 대세 상승장 같은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을 따라 추격 매수에 나서게 됩니다. 이 매수세의 지수는 더 오르고 시장은 과열됩니다. 이때 2단계, 즉 보이지 않는 베팅이 시작됩니다. 시장이 충분히 뜨거워지고 지수가 고점에 근접하면 이들은 뒤로 조용히 선물 시장으로 향합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막대한 규모로 쌓기 시작합니다. 현물로 시장을 띄우면서 선물로는 하락에 투자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의도와는 정반대죠. 다시 아파트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남 아파트를 계속 사들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깁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한다며 주변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너도 나도 따라서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뒤로 부동산 폭락 시 거액을 버는 보험에 가입해뒀습니다. 보이는 행동과 실제 기대가 다른 겁니다. 올해 1월에 발생한 실제 사례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될 겁니다. 연초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현물을 약 2조 원어치 순매수했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선물 시장에선 약 3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현물보다 큰 금액으로 하락을 예상한 겁니다. 3단계,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입니다. 선물 매도 포지션이 충분해지면 즉시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간 매집했던 대형주를 한 번에 시장에 쏟아냅니다. 올해 2월 27일 단 하루 만에 그들이 매도한 금액을 아십니까? 무려 7조 원입니다. 단 하루 만에 세운 사상 최대 순매도 기록이죠. 이건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수백 개 종목의 매도 폭탄을 던지는 시스템의 작동 결과입니다. 우량주가 동반 하락하자 지수는 곤두박질 쳤고 이에 놀란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에 나서는 겁니다. 이 투매가 다시 지수를 압박하고 더 많은 이들이 매도에 가세하면서 하락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물론 현물 매도 과정에서 약간의 손실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핵심 이익은 선물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지수가 급락할수록 미리 설계해둔 하락 베팅, 즉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막대한 수익이 터지는 구조입니다. 현물 손실은 선물 시장의 이익으로 메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 전략을 가리키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완 더 독,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의미의 영어 표현입니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정상이지만 반대로 꼬리가 개를 흔드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을 빗댄 말이죠. 주식시장에서 몸통은 현물, 꼬리는 선물이어야 하는데 이 꼬리인 선물이 몸통인 현물 시장을 통째로 뒤흔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자, 이것이 외국인들이 그린 전체적인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현실로 만든 결정적인 무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름은 프로그램 매매 시스템인데 이것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게 되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겁니다. 이어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판을 움직이는 기술적 실체, 프로그램 매매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죠. 프로그램 매매란 사람이 직접 주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전에 입력된 조건에 따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사고 파는 시스템이죠. 인간이 삼성전자 매도를 고민하는 찰나에 이 시스템은 1초에 수천 건의 주문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의 70% 정도가 프로그램 매매고요. 특히 비차익 거래는 90%가 외국인 몫입니다. 결국 코스피 시장 자금은 사람이 아닌 기계가 주무르고 있다는 소리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4월 6일자 국회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한 달간 한국거래소의 초고빈도 매매, 즉 HFT 규모가 드러납니다. 이 거래액이 무려 3,927조 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달 한국거래소 총 거래액이 6,797조 원이었으니 HFT가 차지하는 비중만 58%였던 겁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사경 7천조 원을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경이라는 단위가 등장하는 수준이죠. 이 HFT는 0.1초, 즉 10분의 1초보다 짧은 단위로 주문을 쏟아냅니다. 사람이 눈 한 번 깜빡일 사이에 수만 건의 거래가 체결되고 끝나는 셈입니다. 개인이 뉴스를 보고 매수를 결심하는 순간 기계는 이미 거래를 끝내고 수익을 확정한 뒤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들이 주로 이용하는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베이시스입니다. 현물과 선물의 가격 격차를 의미하죠. 이론상 이 두 가격은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로 수렴해야 합니다. 다시 아파트 비유로 설명드리죠. 분양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분양권이 현재 시장에서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본래 가치는 10억 원인데 현재 거래가가 10억 5천만 원이니 5천만 원의 격차가 발생하죠. 이것이 베이시스입니다. 프로그램은 비싼 것을 팔고 저렴한 것을 사서 훗날 두 가격이 같아질 때 그 차익을 얻는 원리로 움직입니다. 이를 차익거래라 부르는데 인간의 감정은 배제된 채 오직 숫자상의 빈틈만을 공략하는 기계적 거래입니다. 뉴스에서 갑자기 프로그램 매도 폭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면 대부분 이 베이시스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기계가 자동 반응한 결과입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시장이 급격히 흔들린다면 열의 9은 이 프로그램 매매가 그 배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작동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올해 2026년에 현실이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치로 증명해 드릴 테니 눈으로 직접 보시죠. 올해 벌어진 사건을 시간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 약 23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도체 주도주가 급등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은 거의 4배로 뛰었고 코스피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외국인의 귀환을 알리며 코스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했죠. 하지만 올해 1월부터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외국인은 현물에서 약 2조 원을 순매수하며 매수세를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약 3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현물보다 큰 규모로 반대 포지션을 구축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단계, 즉 수면 아래에서의 반대 베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월 말 마침내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2월 27일 단 하루에 7조 원 이상이 시장에 나왔고 3월 한 달간 외국인은 총 32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만 15조 5천억 원, SK하이닉스에서 6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에서만 21조 원 넘는 자금이 이탈한 셈입니다. 동시에 시장의 공매도 잔고는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즉, 시장 하락에 돈을 건 규모가 사상 최대였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코스피는 최고점보다 약 13.5%,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약 17%나 주저앉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로 시장을 달군 뒤 선물과 공매도로 하락에 베팅해두고 일시에 매물을 던져 지수를 끌어내린 겁니다. 흔히 말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2026년 국내 증시에서 벌어진 셈이죠. 이쯤 되면 개인 투자자는 속수무책일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를 명심하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현물과 선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대거 샀다는 뉴스만 믿고 섣불리 매수해선 안 됩니다. 이때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매수 우위인지 매도 우위인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현물 매수와 달리 선물은 매도를 늘린다면 앞서 말한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역으로 현물과 선물 모두 매수 우위라면 이는 진정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한국거래소, 즉 KRX 홈페이지에서 매일 조회가 가능합니다. 둘째,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살피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지수가 급변할 땐 프로그램 매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량의 차익거래 순매도가 잡힌다면 베이시스 확대로 인한 기계적인 매물 출회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휩쓸려 공포에 투매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 매매 현황은 포털 증권 사이트 등에서 실시간 조회가 됩니다. 셋째, 만기일을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국내 증시의 선물 옵션 만기는 매달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당장 돌아오는 만기일은 4월 9일 목요일이죠. 3월, 6월, 9월, 12월은 4가지 파생상품 만기가 겹치는 네 마녀의 날로 시장의 움직임이 아주 거칠어집니다. 만기일 부근에서는 섣부른 추격 매수는 피하고 선물 포지션의 변동을 꼭 살피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죠. 외국인들은 왜 매수했다가 내던졌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애초에 매수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매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극이었을 뿐 주된 수익원은 하락에 베팅한 선물 시장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물 매수세는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훨씬 거대한 파생상품 시장이 있고 막대한 자금력의 주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3가지입니다. 하나, 외국인 현물과 선물 포지션을 함께 본다. 둘,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실시간으로 살핀다. 셋, 파생상품 만기일을 숙지한다. 이 3가지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여러분은 다른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언론 보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양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의 숨은 원리나 필수, 경제 지식 등 유익한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